다시 만날 대한민국 60일 프로젝트. 오늘은 입틀 막 예산 삭감 등 무너지고 멈추고 후퇴하고 있는 과학산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나누기 위해 과학자로서 현업에서 활동하셨고 현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과학 분야 대표 국회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조금 어수선했던 게 교황님이 갑자기 선종하셔서 조금 그 전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늘이 과학의 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과학의 날이어서 의원님을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희가 또 굉장히 기쁘고 영광인데요. 의원님이 과학자인 거는 아는데 무슨 과학도 굉장히 분야가 넓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전에 어떤 과학을 연구하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공위성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위성이요? 네, 우주로 보낼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 예.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물리학을 전공하셨군요. 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나오셨고, 네, 과학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카이스트에 나왔습니다. 공부하고 이제 연구원에서도 또 활동하셨고요. 네, 네. 연구소에서도 뭐 한 17년 근무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과학자를 하다가 왜 국회의원이 되기로 했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해요.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저는 연구자로서의 저의 삶에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우주로 보낼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일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23년에 사실 R&D 예산 삭감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매우 힘들었었어요. 23년, 24년 동안에 현장의 연구자들이 매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 네, 아주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R&D 예산 삭감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과제들이 없어지거나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어서 우리 중 누군가가 나서서 현장의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저한테 그런 제안이 와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과학 연구를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연구자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었죠. 그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나라나 다 과학 발전시키겠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과학을 등한시한다고 말로 등한시한다는 나라는 전 세계 단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로는.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과학의 어떤 발전 속도나 어떤 방향이 휙휙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과학자들이 하는 연구라는 게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와 감시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R&D라는 게 연구 개발이 국가의 감시를 받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관리를 받는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얼마나 자율성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그 창의성,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과제의 예산의 예측도, 안정성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어려웠죠. 23년, 24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예측 가능해지지가 않았어요. 내년, 내후년에 나의 과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시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많은 연구들이 중단되어서 거의 1만 개 이상의 연구 과제들이 사라지거나 변경되었는데 그 와중에 매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과제라는 게 3년 내지 5년 정도를 하는데 2년까지만 하거나 3년까지만 하고 뚝 과제의 비가 돈이 0원이 되면 그동안 3년 동안 투입되었던 자원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후속 연구가 없으면 매몰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매몰 비용도 상당하고 그러니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매몰 비용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의 연구자로서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그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자신의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제가 연속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해지지 않으면서 분야가 예산이 확 줄어드는 분야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일단은. 그러면
그 예산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많은 학생들 그다음에 박사 후 연구원들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인건비가 그 과제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이상 사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 연구를 하는 데가 이제 민간 연구소도 있고 뭐 기업들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하지만은 거기에는 단기적인 것들을 굉장히 네. 그 제품을 성능을 개발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한다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 기관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좀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민간에서 안 하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과학계 카르텔을 얘기를 하면서 한 5조 2천억 원 정도를 예산을 삭감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나중에 이제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감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년마다 성과 보고를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과학자분들 아는 분들 많으니까 그 좀 격하게 미친 짓이라고 아니 10년 동안 남들이 안 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1년마다 보고를 하냐 이런 얘기들을 근데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의원님? 현장에서는 분노가 정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네, 많은 연구자들이 이건 너무 현장을 모르는 일방적인 처사 그리고 카르텔이라는 너무 폭력적인 단어로 매도당했었고 예.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상 과학기술 생태계, 연구개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맨 밑에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연구 현장이 한마디로 초토화되었고요. 이걸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될지 가장 큰 숙제예요, 사실. 예. 3년 동안 완전히 망가진 연구개발 R&D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사실상 브레이크도 아니고 뒷걸음치게 만들었던 이 과학기술 생태계를 어떻게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석사를 하거나 박사를 하면은 프로젝트를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생활비가 받아가면서 사실 외국의 유학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네. RA나 뭐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나 이런 걸 하면서 사실 생활비를 다 버는 거니까 그게 끊겨가지고 의대 가겠다라고 막 그만두거나 딴 길 찾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 들었어요. 그럼요. 예. 원래도 과학기술계, 이공계 지망한 학생들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완전히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많은 과학기술계,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진로를 변경했어요. 휴학생, 반수생 이렇게 다 게다가 의대 정원은 증원을 한다 그래가지고요. 아, 2,000명 늘리겠다고 그래서 이때다 해가지고 또 엄청 많이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제가 네,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카이스트 학생들만 해도 많이 옮겨가 휴학 반수생 이런 학생들 너무 많이 생겼고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이러면 가망이 없습니다. 정말 가망이 없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 예. 이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 작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과학기술계가 이번에 받은 상처와 수모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뭐 이게 많이 봐왔지만은 이런 뭔가 결정을 즉흥적으로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 현장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뀔 것이고 네. 뭐 이제 의원님은 당연히 민주당에서 집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권을 할 것이라고 이제 가정을 제가 하고 그러면 이제 과학을 이렇게 망가진 과학 생태계를 어떤 것부터 다시 되살리고 복원하고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민주당에서 좀 어떤 플랜들을 좀 이쪽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제가 1호 법안으로 제가 22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첫날 5월 30일 날 24년 5월 30일 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게 국가 예산, 국가 총 지출의 5%를 반드시 과학기술 R&D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5%요? 네. 그러니까 굳건하게 어떤 일정 비율은 뚝 떼어놓고 R&D를 좀 하게 하자고요. 안정하게. 아, 예. 예. 이 숫자가 그리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4몇 %로 지출을 해왔습니다. R&D에. 4%가 넘었군요. 4몇 %였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 가능하도록 5%라고 이렇게 단단하게 못을 박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분배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투입되는 예산을
딱 안정적으로 확보를 합시다. 덩어리로. 그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제 배분을 할 때의 문제인데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해서 이 단기간 안에 성과가 보일 그런 분야에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논조 기조였어요. 그러니까 네. 예산을 효율화 하겠다. 뭐 그래서 될 것만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과학기술이라는 게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고르게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 학문에도 계속해서 고르게 씨앗을 뿌려주셔야 예. 그 씨앗이 커서 큰 나무가 될지 작은 나무가 될지는 커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맨 처음부터 너는 큰 나무가 되려니까 이 씨앗만 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고르게 모든 분야 기초학문에도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잘못한 것이 기초과학이나 기초연구과제, 개인 과제를 완전히 싹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신진 연구자와 중견 연구자들이 원래 하고 있던 연구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워낙 또 빨리빨리도 있고 유행에 민감해서 뭐 이제 황우석 박사 나오면 이제 생명과학적으로 쫙 하고 뭐 예산도 쫙 갔다가 뭐 예, 요즘은 맞습니다. 이제 AI 뭐 얘기하니까 모든 예산은 또 AI에만 뭐 모으고 이게 조금 너무 심각 좀 뭐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저는 일본에서 그렇게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뭐 과학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과학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호기심에 개인적으로 이게 유명한 대학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못 모르니까 유명하지 않은 거라고 치고 그런 대학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노벨상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그게 되게 부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지점이 그런 지점인데 예. 제가 해외에 많은 과학자들하고 이렇게 글로벌하게 국제 협력 연구도 많이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의 연구자들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의 연구자들은 자기가 하는 개인 과제를 정말 오래 할 수 있어요. 한 30년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개인 과제로라도 뭐 7년이든 10년이든 길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연구를 정말 오래 계속해서 고민을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노벨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그냥 과제를 이번에는 메타버스였다가 다음번에는 AI였다가 다음번엔 또 창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노벨상 같은 거를 하기는 정말 어려운 구조예요. 네, 뭐 하나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진득하니 10년, 20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예. 네, 그거부터 사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정부들이 이제 과학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학 정책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거를 이제 과학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또 산업과 이제 결부돼서 그런 건데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학 쪽에서.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 강국을 위해서 인터넷 인프라를 깔아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되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한 20년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됐죠. 네, 예. 전 세계가 우리한테 놀랐던 게 그렇게 IT 강국이 된 그 밑거름이 예. 그 인터넷 고속도로 깔아주신 거였는데 이제 우리도 또 한 번 그렇게 도약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정말 물밀듯이 투자를 좀 해줘야 될 분야가 지금 이제 AI가 아닌가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AI가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연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 우리나라도 뭐 약간 후발주자이긴 하고 사실 자원의 경쟁에 있어서 밀리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투자를 적기에 확실하게 물량을 조금 더 투입을 해주면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AI 글로벌 강국, 뭐 5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양쪽 당 정당과 뭐 경선 후보님들께서 전부 다 AI 관련해서는 공약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놓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100조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뭐 AI 인재 양성 뭐 10만 양성을 하겠다. 뭐 저희도 아마도 그런 식으로 AI 관련해서는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좀 투자를 좀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나라에 또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또 얼마 전에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퓨리오사 AI 가셨었죠. 갔다 왔죠. 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아시다시피 최고의 지금 반도체 AI 반도체 선두 국가고 거기서 예. 만들고 있는 최고급 GPU를 가지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다른 대체제가 없을까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반도체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AI 반도체 기업들도 있고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이제 아주 핵심인 반도체와 핵심인 파운데이션 모델뿐만이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AI를 활용해서 뭐 의료에 활용한다든지 교육에 활용한다든지 뭐 농업에 활용한다든지 뭐 자동차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활용을 한다면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경쟁력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분야별로 어디가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디가 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좀 집중적으로 물물듯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주면 우리도 좀 AI G3까지 뭐 뛰어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AI 관련해서는 좀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AI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굉장히 막연한데 예를 들면은 오픈 AI나 뭐 딥시크처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런 네. 소프트웨어나 이쪽을 이제 개발하는 것도 있고 뭐 HBM 같이 이를테면은 뭐 그거를 이제 제공하는 뭐 우리나라의 SK 같은 SK 하이닉스 같은 하이닉스도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GPU로 만들어서 파는 이제 엔비디아도 있는데 이게 약간 이게 정치권에서 뭐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하는 거는 모든 거를 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맨 마지막 안쪽에 있는 뭐 파운데이션 모델도 필요하고 HBM도 필요하고 GPU 네트워킹 하는 것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어플리케이션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플랫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다 필요한 건 사실인데 네. 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지금 말을 하기는 어렵고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만 해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어차피 같이 연관돼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 잘할 수도 없지만 다 하나만 할 하나도 수도 손을 없고.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사실상 AI를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구축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뭐 그걸 다룰 인재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데 이거를 어느 하나만 하겠다고 말을 하기에는 지금 약간 좀 섣부르는 경향이 있고 이것들 중에 뭐 다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반도체 부분인 것 같으면 반도체 부분 먼저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부분도 하고 사실 어느 것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전공 분야인데 인공위성도 쏘아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전임 정부부터 여러 정부가 이제 노력을 해왔잖아요. 앞으로 그쪽 분야는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접근 방식이 AI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에 뭔가를 보내려 그러면 발사체도 필요하고 위성도 필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탑재체도 필요하고 프로그래밍도 필요하고 그걸 활용할 활용처도 수요처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내려받을 것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이 뭐 하나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비슷하게 우주도 뭐 구석구석 조금씩이라도 수요를 좀 해줘야 다 같이 우주 쪽도 생태계가 좀 구성이 되고 뭐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이라도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사실상 이제 상업용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독주 그리고 체제죠. 워낙 많이 엔비디아랑 비슷하죠. 우리 모두 그러니까요. 엔비디아에서 GPU 사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경쟁이 되겠냐 사실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사실은 스페이스X의 그런 단가를 맞출 수 있겠냐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단기간에 그 단가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해요. 뭐 저기도 위성을 쏘는데 그 스페이스X가 내놓는 그 비용은
불가능한 비용인 게 예. 이미 스페이스X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걸 투자를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재사용 발사체든 뭐 연료든 이미 다 최적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금액을 양산을 한 다음에 내놓는 거잖아요. 엔비디아처럼.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단기간에 한 3년, 5년 해서 바로 따라잡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가야 되니까 그 구매를 해서 돈을 주고 사오고 예. 발사비를 대고 거기 발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 예, 국방이나 안보나 보안을 위해서 알리지 않고 가야 될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대비는 하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엔비디아 칩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도 NPU를 좀 대비하고 온디바이스도 좀 대비하고 이런 네. 식의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나라 텔레비전을 남의 집 텔레비전을 이렇게 창문 너머로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하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돈 쓸 곳은 참 많고 걱정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증세는 안 하시겠다고 하고 또 참 여러모로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학인재 유출도 좀 심각하고 과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좀 무너진 과학계를 살리고 과학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의원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망쳐놨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게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이렇게 완전히 파탄내 놓은 거를 다시 원복하는 게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떠나간 청년들을 어떻게 되돌아오게 할 것인가가 우리한테 가장 큰 숙제고요. 그리고 출연연에서마저 지금 5년간 2030 자발적 청년 퇴직자가 거의 788명이었고 게다가 뭐 과학기술계는 카르텔이라고 모욕도 당했고 이 폭력적인 예산 삭감 사태를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자가 존중받는 사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것은 역시나 과학기술이에요. 그러면 과학기술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과학기술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그리고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가 총 지출의 5% 수준까지 회복하는 거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고 법안이 지금 과방위 그다음에 기재위 쪽에 지금 계류 중이라 법안들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합니다만 과학기술은 정말 전 분야를 아우르는 분야고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는 대승적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국가 컨트롤 타워가 과학기술 부총리제로서 과학기술자가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과학기술자가 현장의 연구자들이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래서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과학기술이 과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과학의 날을 맞이해서 과학자 출신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학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